오늘 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업무 재개 명령이요. 6년 만이라 그러고. 예. 이게 굉장히 어떤 강한 조치 같은데요. 일단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이제 휴업이나 파업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게 이제 국민 생활, 국민 경제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라는 강제적인 조치를 예. 행정명령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파업이나 뭐 결사 이런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데 그만큼 상황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전공의 전임의들 같은 경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졌을 경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았을 때 주어질 수 있는 게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요. 또 행정 그 처분으로서 이 면허 정지라든가 면허 취소 같은 것들도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정지나 취소나는 다시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뭐 행정법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오래 걸렸느냐 내지는 적극적인 명령 위반이냐 예. 좀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역할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정지나 특히 취소가 되면 의사들로서는 아주 가장 치명적인 카드 같은데요. 예. 의사 집단은 지금 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집단 사직서. 이건 어떤 대응 카드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있는데 일자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직을 한다는 거는 나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게 맞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 아예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휴대전화를 끄고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해당 병원 측에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그쪽의 관계자들에게 이 명령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전달을 하고 또 그 과정 또 체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어떤 뭐 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사직서를 냈으니까 이 사람은 복귀할 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질 않고 예.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렇습니까? 예. 체증을 한다는 건 어떻게 체증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체증을 한다는 거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방송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휴대전화를 다 끄고 있고 이렇게? 나는 몰랐다 이렇게 예. 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직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 과정 자체를 뭐 촬영을 한다든가 서류를 써받는다든가 이런 겁니다. 이걸 고지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행위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자, 그럼 이걸 고지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가 증명이 됐고 예. 의사들은 사직서를 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냈더라도 그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기 때문에 예.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사직서를 내는 건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나는 뭐 그 회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명령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 지금 파업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업의 수단으로서 낸 사직서인 것이 실제로 그 일자리를 그 자리를 벗어나겠다는 사직서가 아니다라고 우리 법원은 보는 겁니다. 파업의 수단으로 낸 사직서이기 때문에 그 파업을 포기하고 업무 재개를 하라고 명령한 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렇습니다.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자, 그렇다면 의사협회 대응은 지금 사직서가 안 되면 지금 예고하고 있는 대응은 뭔가요?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한 명이라도 어떤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하면? 예, 그렇습니다. 뭐 잠깐 이제 의사협회장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라고 해서 국가고시를 아직 해서 의사 정식 면허를 전문 의사를 받지 못한 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후배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전부 다 뭐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의사 면허가 정지 취소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거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면허 자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호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정부에서 꺼냈다는 것도 정부 역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얼마만큼이나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할 것이냐. 현재 개업하고 있는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휴업률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서 의사협회도 협회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실제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회원들 자체적으로 힘을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인지는 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의 이 행위가 얼마나 정당하냐 부분을 약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분들도 많고 한데 분명
가장 지금 이 전공의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이 몰리는 부분은 응급실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에서 철수했다는 건데요. 네. 이거는 어떤 비난을 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은 글자 그대로 총각을 다퉈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의사라고 하는 어떤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윤리성,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부분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도 의사들에게는 사실 이제 진료 같은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근무를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넓게 봐서는 의료 거부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의사 정원이 모자란다는 데 대한 어떤 공감대는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딪혀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를 확보한다라고 해서 의료의 질이 바로 떨어진다고 하느냐. 그러면 뭐 지역에서 복무를 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도 결국엔 수도권으로 돌아올 것이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 글쎄 어떻게 하면 말입니다. 이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교육을 훌륭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10년으로 해놓은 경우에서 1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공의 전문을 거치고 나면 몇 년 안 돼서 다시 수도권 돌아올 수 있다라면 그걸 장기적으로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데서 좀 조율을 그러니까 좀 그 더. 대안에 대해서 여기서 뭐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철수하지 않고 지금 정상적인 생명을 살려가면서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한 문제를 같은데 그게 지금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부딪히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업이들 역시도 이 파업에 많이 참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같은 경우 오늘은 400명을 돌파할 정도로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의료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공감대를 형성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별 전공이나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그런데 의사협회 차원에서 저렇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협회에 대한 어떤 압박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는? 지금 정부에서는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의사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아예 끄고 연락을 받지 말라는 식의 지침을 직접적으로 내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한 데 있어서도 혹시 소속된 회원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더 적극적으로는 세무조사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상황은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셨지만 협회 차원의 압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대 정원 증설이나 여러 가지 응급실에서 빠질 수 없다 이런 대의에 동참하는 의사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이 느끼는 어떤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집단도 뭐 의대 교육도 변화하기 이제 힘든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조금 더 그 내부 결속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까요? 어쩌면 이제 선배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의 교수분들하고의 관계가 일반적인 다른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발해서 자신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또 뭐 대학 교수분들이, 의대 교수분들이 됐거나 아니면 개업을 한 의사 선배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이 꼭 맞느냐라는 것에 더 회의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후배들 의사 뭐 전공이나 이런 후배들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자기 의사 결정권을 줄 수 있도록 뭐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이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뭐 다 떠나서 생명이란 관점에서 보면 어떤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하필 많은 지금, 것 같습니다. 왜 지금 그래야 특히 이 하는지. 코로나 시기에. 다른 얘기 좀 여쭤보세요. 사랑제일교회요. 고소고발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고소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행정명령을 한다거나 형사집행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중단시킨 것이 이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 것,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직권남용이고 예배 방해죄에 해당한다라는 식의 명목을 들어서 이제 고소를 하고 그 밖에 언론에 이 본인들에 관한 보도 같은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선전전인 것 같죠?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어떻게 보면 예. 강화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는 대상이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뭐 명단을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확보한 명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사랑제일교육청에서 제공했던 거와 다르지 않다 이게 아니라 예. 실제 이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까 전부 허위 자료였고 부족한 자료였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진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부에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바깥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뿐만 아니고 언론사 저희 MBC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압박수단인가요? 아니면 선전수단인가요? 뭐 보고했던 가운데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예. 좀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정광훈 목사의 개인에 관한 신상과 관련된 환자의 병세 이런 것들을 왜 보도를 하느냐, 이건 지나친 인권 침해가 예. 아니냐라는 건데 그건 결국에는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보도가 된 것처럼 그게 사실로 10일부터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 예.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본다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퍼져나갔을 감염 강도 같은 것들이 훨씬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앞으로 뭐 예방책을 한다거나 감염됐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찾는지에 관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검사도 하는 거니까요. 그게 맞다라면 예. 공익 목적이 더 높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명예훼손의 소지가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들이 어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건 법적으로는 어떤 검토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뭐 실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예. 보입니다. 자, 검찰 얘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요. 여러분들이 검찰 인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가 싶을 만큼 검찰 인사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 간부 인사가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형사부 강화 뭐 이거 큰 틀로 가는 거죠? 형사부 강화의 큰 틀로 가겠다는 얘기는 이미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온 2년 전부터 예. 계속해서 나왔던 예. 얘기인 거고요. 이번에 이제 특히 뭐 언론에서 직접적으로 다뤘던 것은 이 대검의 직제 개편안 관련해서 직제 개편안이 뭐 수사 정보 정책관이라든가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때 필요할 만한 그런 과거의 요직으로 불렸던 부분들을 많이 축소시켰다. 예. 그리고 일선 그 검찰청에 직접적으로 단위별로 강화를 시키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부나 공판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안이 됐기 때문에 예. 그에 맞춘 인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저는 이 부분도 역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관심을 가질까 하는 예.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는 예. 그전에 왔었던 어떤 70년 동안의 검찰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관심을 가질 예. 건 맞습니다만 역시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검찰이 전체적으로 흔들린다고 봐야 될까?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예. 않는 게 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명분이라기보다 위치 중에 하나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훨씬 더 그렇습니다. 민간 생활하고 네. 더 밀접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형사부의 80% 이상의 형사부가 그동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 절대 다수가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는 예.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발이니 어떻게 보면 뭐 강력하게 뭐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니 이런 식의 관점이 과연 그런 맞는 식의 걸까? 분석을 하는 분들의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오히려 좀 예.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된 게 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